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물류정보관리사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무역거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무역계약입니다.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출자와 수입자 쌍방 간에 만들어지는 계약 형태인 거죠. 합의되어진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출과 수입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내 계약 거래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또는 법률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무역 계약이 어떤 정비화되어지지 않았고 또 표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발생이 되어서 무역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칙에 따르는 그런 정비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무역계약의 중요성이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 간의 무역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는 기업은 상대방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해외에 어떤 거래처를 발굴해서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국가의 어떤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거래처들이 있는지, 그 시장의 규모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그 국가의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또는 소비 형태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또는 유통 질서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고 거기서 적절한 거래처가 발굴이 되어지면은 그 거래처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 거래처가 믿을 만한지 이런 신용도를 같이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을 만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거래처에다가 거래를 제의하는 그런 서신을 발송을 하지요. 뭐 이메일도 좋고 또는 구체적인 레터로 된 내용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은 이런 쪽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 기업의 물건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업의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입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그런 메일을 받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수출상과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발생이 되어지고 의향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인콰이어리라고 하는데요. 조회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수출 국가로부터 물품에 대한 수출의 거래 제의를 받은 것을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기업은 어떠한지, 그리고 품목의 특성은 어떠한지, 당신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은 어떠한지, 납기가 가능한지, 또는 레퍼런스 관련되어진 수출 경험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인콰이어리입니다. 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답신을 하게 되겠죠. 수출상이. 그래서 자기 기업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쪽 기업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합니다. 수입
수입국에 있는 거래처가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이러한 수량을 이러한 단가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국가에서 우리가 먼저 거래 제의를 했을 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콰이어리 조회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오퍼 그 거래에 대한 청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이러한 수량으로 이런 단가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매매 거래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이 청약 내용은 그 자체가 매매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매매 계약의 내용들이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청약에 대해서 수입 국가에 있는 거래처가 그 내용 그대로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승낙을 하게 될 테고요. 만약에 단가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송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다시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입국가에서 청약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수출 국가에 있는 수출국에서는 그걸 검토를 하고 그러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서로 카운터 오퍼가 그러니까 반대 청약이 왔다 갔다 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합의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오퍼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컨펌 오퍼라고 하는데요. 그 오퍼 청약 내용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 우리가 거래를 합시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는 것이죠.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과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을 보내고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고 그러면은 매매 거래에 대한 계약 조건은 거래 조건은 이미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와 대금 결제 방법, 납기 물품 이송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승낙을 하면 그 자체가 이미 계약서로서의 어떤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계약서까지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청약서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정을 짓는 경우에 그러면은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무역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하는 양 당사자 간의 법률적인 그런 합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법률적인 합의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은 한쪽 당사자가 중간에 일방적인 그런 그 합의를 파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완성이 되어지는지 그 성립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이 오퍼를 했을 때 그런가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급 조건을 오퍼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게 되면은 승낙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이렇게 청약서를 보냈고 그 청약서에 대해서 오케이 답변을 받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청약서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검토돼서 기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품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원산지, 수량, 단가, 대금 결제 방법들, 또 유효기간, 청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다음에 선적일, 포장 방법 등등에 대한 무역계약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져서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을 때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가 주문서를 보냈고 우리가 그것을 P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출자가 그 수입자의 주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그 주문에 대해서 우리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acknowledgement라고 하죠. 주문 승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도, 그 문서 자체만 가지고도 또 무역계약이 성립되어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서명을 하면은 그것은 분명한 무역계약 성립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퍼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한다든지 승낙을 한다든지, 또는 구매 주문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경우가 무역계약의 성립 조건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역계약을 구분을 할 때 포괄계약, 개별계약 또는 독점계약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포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무역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반복되어져서,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수출 수입이 진행이 되어질 때는 매번 동일한 내용으로 무역계약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자체가 불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어질 장기간의 거래가 예측이 되어지면 포괄계약서를 만들지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은 포괄계약서에다가 그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포괄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매번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세부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다면은 그 바뀌어지는 내용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포괄계약서 내용을 거기다가 포함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의 완성되어진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반복되어지는 거래는 포괄계약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개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복되는 거래가 없는 일회성 계약일 때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하나하나의 건마다의 계약서를 만든다라고 해서 개별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한 세부 거래 내역을 계약 문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출 물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그 수출 물품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특정한 국가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 수입자만이 그 수출 물품을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점적인 거래 계약을 수출자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 계약서하고는 또 다른 그런 독점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계약, 개별계약, 독점계약 형태로 우리가 무역계약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계약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역계약서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포괄계약에 주로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래일 때, 그럴 때 계약 수행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반거래조건 협정서 안에는 수출자, 수입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되는 공통적인 그런 권리와 의무 내용을 모두 다 포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거래 품목, 형태, 지불 형태, 인도 조건, 보증,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부적인 매번 바뀔 수밖에 없는 세부적인 수량이라든지, 또는 대금 결제 방법의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포장 방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세부 계약 형태로 세부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부본으로 해서
첨부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 개별 계약서 형태 중에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래 품목이 다양하다든지 거래 조건이 아주 복잡하다든지 또는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개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꼼꼼한 개별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매도 확인서라든지 매입 확인서라고 해서 노트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을 했을 때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은 청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겠죠. 구입자가. 그래서 매수인이 서명을 해서 그것을 보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매도 확인서 또는 매입 확인서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매수인의 피호에 대해서 매도인의 주문 승낙, 액나리지먼트가 있다라고 할 때도 서명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계약서 형태가 완전한 계약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역 계약서 안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자체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그런 사항, 그리고 계약 불이행이 있을 때에 대한 대비한 사항들, 그리고 세부 조건들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수출 수입 양 당사자 간에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인적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주소라든지 서명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명칭, 주소, 서명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계약이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문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계약 체결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날짜, 그리고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유효 기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무역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하는 품목에 대해서 상품 자체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품질에 대해서 또 수량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총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포장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명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약이 체결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금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제 방법 그리고 언제 선적할 것인지 그러니까 화물을 언제 배에다가 실을 것인지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실, 망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즉 계약서에 정해진 품목과 수량이 정해진 날짜에 수입자한테 도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을 해서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태풍을 만났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클레임 조항, 손해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한쪽의 불성실로 인해서 수출자나 수입자가 불성실하여서 한쪽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조항, 그러한 손해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법원으로부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중재조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건으로서 어떤 국가의 법률을 준거로 따를 것인지 그리고 정형적인 세부 거래 조건들 우리가 인코텀즈라고 하죠.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해볼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세부 거래 조건들, 정형 거래 조건들은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무역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무역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은 8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조건, 그리고
선적, 포장, 보험, 분쟁 조정 조건 이렇게 8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도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국제 규칙으로 만들어서 서로 그런 해석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무역거래 조건에 대해서 국제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역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오래 옛날부터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 간에 항상 발생이 되어졌지요. 하지만은 각 대륙마다도 너무나 관습이 다르고 그 같은 대륙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이라든지 또는 관행이라든지 또는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대면으로 무역계약에 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차후에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가격 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를 시켜줄 것인지, 어디까지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점인지, 거기에 발생되어지는 손실 또는 파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역계약서에 이제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약호라든지 기호라든지 또는 약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로부터 무역계약서에 그것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져 왔지요. 그런 오해와 분쟁들을 해소할 필요성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표준적인 거래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제 무역 환경에서 발생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아래에서 이제 국제적인 무역 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형 거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형, 형식이 정해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정해진 거래 조건을 통일된 국제 규칙으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정형 거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형 거래 조건 중에서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입니다. 국제 규칙으로 만들어진 정형 거래 조건이고요. ICC에서 제정을 하게 됐죠. ICC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있죠. 국제 기구들 중에서 민간 업자들, 민간 기업들 또는 민간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가입 회원국끼리 서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CC가 만든 제정한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입니다. 국제 거래 관련된 국제적 통일 규칙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서로 이 규칙에 대해서 정식 명칭이 만들기 전에 국제상업 용어를 위한 그런 위원회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던 것이 이제 굳어져서 인코텀즈라는 용어로 오히려 더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의 앞에 두 문자들을 따서 그래서 인코텀즈다라고 오늘날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 다른 또는 지역이 다른 또는 관행이 다른 법률이 다른 서로 양국가의 거래 당사자들 간의 물품의 이동,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통한 물품이 이동이 되어지겠죠.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거래 위험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한 책임, 권한들의 해석에 대해서 이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인코텀즈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년마다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개정이 되어졌고 2020년 이후로는 10년 주기로 주로 개정이 되어졌죠. 그래서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최근에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주 개정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되어진 것이 2020년 개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코텀즈 2020을 버전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즈 2020에서는 물품 인도에 관련돼서 의무, 양 당사자가 가져야 되는 의무, 그리고 위험, 비용, 이거에 대한 누구가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통일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정해 놓은 형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즈를 이용해서 무역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인코텀즈에 나타난 약호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화물 인도 방법 또는 인도 장소, 그리고 운송 보험에 대한 비용과 계약 책임, 그리고 수출입 통관의 의무,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약호 내에 있는 의미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와 분쟁이 여지가 굉장히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코텀즈는 서비스 거래나 또는 자본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화물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재화의 거래에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거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상과 수입상의 어떤 의무 내용이 누가 운송계약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수출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수속들을 누가 진행을 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무 조항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파손이 되어졌다든지 분실이 되어졌다든지에 대한 그런 손실에 대한 위험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위험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진 운송 비용, 보험료 누가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불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그림은 이 수출과 수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여러 단계들에 대한 그림이고 그게 발생되어지는 비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까요? 이런 수출과 수입의 진행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위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공장이 보이시죠? 그래서 수출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완성되어진 제품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상한테 계약을 맺고 전달하는 과정이 이렇게 수출품을 이송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셀러, 판매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고 그 물건을 전달해야 되겠죠. 화물차에 실어서 배편을 통해서 우리가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판매자는, 수출상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화물차를 이용해서 선박이 있는 부두로 이동을 하고 그 항구에서 배에다가 선적하고, 그렇죠, 가운데 배가 있죠. 그래서 배에다가 화물을 선적하고
배에다가 실는 것을 우리가 선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배에다가 선적하고 수입 국가로 해상으로 운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 국가의 항구에서 다시 배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역을 하고 그래서 부두에서 다시 화물차에 실어서 그래서 최종 수입자가 있는 곳까지 전달을 하는 과정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자까지 화물이 이송되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비용들이 발생이 되어지지요. 수출자가 처음에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물차에다가 물건을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물차에다가 물건을 싣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들, 화물차에 물건을 실는 비용들까지를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화물차가 공장으로부터 부두로 이송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 화물차의 운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통관 업무들은 누가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진 관세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화물이 부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차량으로부터 물건을 내려서 항구에 보관을 시켜야 되겠죠. 그 보관 비용, 하역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배에다가 선적시켜야 되겠죠. 배에다가 선적시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다른 대륙에 있는 곳으로, 다른 대륙에 있는 항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해상으로, 바다로 이송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은 장기간의 운송 비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운송 비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비행기로 옮기게 되면은 비행기로 옮기는 비용이 가장 큰 운송 비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항구로부터 그 항구에 도착한 배로부터 물건을 부두로 내려야 될 겁니다. 그 하역 비용은 또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될 테고요. 부두에서 다시 수입자한테 물건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에다가 다시 그 물건을 실어야 되겠죠. 그 비용이 필요할 테고요. 화물차가 수입하는 사람한테까지 전달하는 또 화물차 운송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부두에서 내려서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한테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수입 통관 업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세관을 통과할 때 서류는 누가 신청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세금들,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 수수료들 이런 것들은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물품의 이송 단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물품의 이송 단계마다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계약할 때는 꼼꼼하게 각 단계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단계가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형화되어진 거래가 굉장히, 거래 조건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비용들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화물차에 물건을 싣거나 또는 내리다가 떨어뜨려서 화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또는 배나 비행기로 이동을 하다가 기후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취급의 잘못 때문에 또 화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특히나 배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 또는 배에서 물건을 내릴 때 굉장히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보험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보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또한 이 거래 조건에서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고요. ICC에서 만든 국제규칙이 인코텀즈이지요. 인코텀즈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진 것이
인코텀즈 2020이지요, 버전이. 그래서 인코텀즈 202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물품을 이동하는 장소 그리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룹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룹 E, 그룹 F, 그룹 C, 그룹 D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룹 E는 수출하는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인도한다. 출발지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라고 해서 출발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그룹 E에 속하는 조건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룹 F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있는, 수출 기업이 있는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상한테 넘겨준다. 하지만은 수입 국가까지 이동하는데 발생되어지는 운임들, 여러 가지 비용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룹 F로 구분을 합니다. 그룹 C라고 하는 것은 수출 기업이 수출상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상한테 물건을 넘겨주지만 수입 국가까지 가는 비용들을 수출상이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룹 C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D라고 하는 것은 수출 국가에서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상이 있는 국가까지 물건을 모두 이송하고 거기서 넘겨준다라는 조건을 갖는 것, 그것이 그룹 D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E, F, C, D가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지요.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EXW라든지 FCA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되어진 11가지의 조건들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코텀즈의 이 11가지 조건들 중에서 또 그 공통성을 가지고 적용 범위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배편으로, 선박편으로 해상 운송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는 내륙 이송이 없습니다만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강을 통해서 내륙 수로를 통해서 또 배편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중국 같은 나라도 강들이 굉장히 큰 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을 통해서 내륙 수로를 통해서 배편으로 이렇게 화물을 이송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를 이용한 운송인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정형거래 조건들, 인코텀즈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AS, FOB, CFR, CIF 이 4가지는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되어지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7개 조건은 철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화물차를 이용하거나 화물 트럭을 이용하거나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를 이용하거나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지는 복합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운송수단만을 이용하게 되는 단일 운송수단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이 화물 트럭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철도 또는 항공기라든지 또는 선박을 서로 결합해서 어떤 지역까지는 화물차로 이동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차로 이동하고 어떤 곳까지는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겠다. 또 그 이후에 다시 화물 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나머지 7개 정형거래 조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7개를 우리가 단일 또는 복합 운송 조건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형거래 조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W라고 하는 것은 Xworks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줄임말인데요.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출상이 수입상이 지정한 어떤 장소까지 그 물건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인도하는 방법,
EXW입니다. FCA라고 하는 것은 프리 캐리어라고 해서 수출상이 있는 지역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그 물건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넘겨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FAS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이 속한 곳에 있는 항구에 물건을 이송을 시키고 거기서 넘겨주는 방법이고요. FOB라고 하는 것은 그 수출상이 있는 지역의 항구에 있는 배 위에 물건을 올려주고 넘겨주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FR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있는 지역에서 수입상이 있는 지역에서 물건을 넘겨줍니다. 배 위에 싣고. 하지만은 수입상이 있는 지역까지의 선박의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CFR입니다. CIF라고 하는 것은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만 추가로 거기에 보험료까지 수입상이 있는 지역까지의 선박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손망실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 CIF입니다. CPT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수입상이 위치한 지역까지 수입상이 위치한 어떤 특별한 장소까지 물건을 이송을 시킵니다. 기차를 이용하거나 화물 트럭을 이용하거나 또는 항공을 중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처음에 화물 차량으로 시작해서 끝에 화물 차량으로 끝나고 그 최종 화물 차량이 수입상이 있는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어떤 장소까지 이동을 시킬 때 그때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법이 CPT 방법입니다. CIP라고 하는 것은 CPT와 동일합니다만 거기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물건은 CPT나 CIP나 모두 다 출발지에서 수출상은 그 차량에다가 물건을 실으면은 자기의 위험에 대한 의무는 다 끝나는 것이고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런 물건이 이송되어지는데 발생되어지는 비용을 모두 다 부담하는 조건이 CPT와 CIP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AP라고 하는 것은 수입상이 지정한 어떤 수입상 국가의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물건을 이송하는데 모두 다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 방법 DAP입니다. DPU라고 하는 것은 DAP와 유사합니다. 하지만은 DAP는 이 지정 장소까지 물건을 이송시키는 데 끝나는 데 반해서 DPU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DAP에 플러스 특정한 수입상이 위치한 지역까지 물건을 이송시키고 거기서 하역까지 시키는 방법, 그것이 DPU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P라고 하는 것은 수입상이 속한 국가의 수입상이 지정한 어떤 장소까지 수출 국가로부터 모든 물건을 이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다 책임을 지고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수입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수입 관세, 수입 통관 업무들까지 다 수출상이 책임지는 방법, 그것이 DDP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개 조건들이 서로 다 책임과 위험의 범위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 수출상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XWORKS, EXW다라고 한다면 수입상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DDP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 DDP 방식으로 해서 수입상이 원하는 지점까지, 지역까지, 장소까지 수출상이 물건을 이송해 주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XWORKS일 때는 수출 단가가 DDP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책정이 될 테고 DDP는 XWORKS에 비해서 훨씬 높게 책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수출 단가를 결정을 할 때 수출상은 어디까지 내가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 비용들 또는 관련되어진 보험료라든지 관련되어진 수수료들을 모두 다 수출 단가 책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이 단가가 높다 낮다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코텀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위험과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책임, 그리고 수출 통관 업무들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웍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출발 지정 장소 또는 공장에서 출발지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매수인, 그러니까 수입상이 지정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차량에다가 실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엑스웍스는 수출상이 공장에서 바로 군에서 차에다가 실어주면 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출상이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까지 옮길 수 있도록 차량에 실어서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그 물건이 넘겨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무가 해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용은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물건을 넘기는 그 지점까지의 비용,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다면은 그 지점까지의 비용만을 책임을 집니다. 그 이후에 수입상이 자기가 위치한 수입국의 어떤 특정 장소로까지 물품을 이동하는 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비용들은 수입상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통관 의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하는 것도 역시 매수인이 모두 다 책임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A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물건을 이동시켜주고 넘겨주는 조건이 있지요. 그래서 비용은 매도인이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송되어지는 데 발생되어지는 비용, 그러니까 화물 운송비겠죠. 화물 트럭 운송비겠지요. 거기까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트럭이 거기에 도착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을 책임져서 수입국가에 자기가 속한 지역까지 이송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그 지역까지 이송을 시키면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매수인은 수입 통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CPT라고 하는 것은 지정 장소까지 이송을 해서 그래서 복합되어지는 운송인한테 화물차로 시작해서 화물차로 어떤 수입상에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을 시키면은 거기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물건을 넘겨줄 때 처음 화물차에 실어주는 그 단계가 바로 매도인이 수출상이 매수인 수입상한테 물건을 넘겨주는 위험이 분기되는 시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상이 수입상이 위치한 수입국의 어떤 특정 지역까지 가는 화물의 여러 가지 연계 과정에서 처음 실어주는 그 자리에서 물건을 인도해 주면은 위험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은 여기 실어주면서 위험은 끝나지만은 책임은 면하지만은 비용은 수입상이 위치한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관련되어진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는 방법 CPT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수출의 의무, 매수인은 수입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 통관 의무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CIP는 역시 CPT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단지 보험료만 더 수출상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CPT와 동일하게 복합 운송인이 한테 지급하는 수입상이 위치한 위치까지의 모든 비용들 플러스 보험료를 포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DAP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 수입상이 위치한 위치까지 수입국의 위치까지 화물을 이송시키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위치한 수입상이 위치한 지역까지 화물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모든 비용들을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단 화물을 거기까지 옮기고
거기서 물건을 하역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역시키지 않는 이유는 수입상이 그 화물을 그대로 또 다른 곳으로 이송시켜서 거기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역까지는 시키지 않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을 집니다. 단 수출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이 수출상이 책임을 지지만은 수입 통관에 대한 부분은 수입상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 통관에 관련된 비용은 DAP에서는 수출상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DPU라고 하는 것은 DAP와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수입상이 위치한 지점까지, 수입국의 수입상이 위치한 지점까지 화물을 옮기는 책임도 수출상이 가지게 되고 그게 발생되어지는 비용들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수입 통관에 대한 비용은 수입상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 통관에 관련되어진 관세나 여러 가지 비용들은 수출상이 부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수출상이 위치한 지역까지 화물이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화물을 하역까지 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는 것, 그것이 DPU의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2020이 무역계약서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혼동이 없도록 활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